한강의 검푸른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지는 밤. 박서연은 33 생일을 며칠 앞둔 밤에도 자신의 오피스텔 통유리창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의 공간.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섬처럼 외로웠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주인의 공허함을 닮아 차가웠고 최고급 오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의 재즈 선율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성공했잖아, 박서연.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3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고 서연은 사랑과 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잃었다. 그 후 그녀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벽을 높이 쌓았고 누구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 야, 또 혼자 궁상 떨지? 생일인데 나와. 클럽 가서 춤이라도 추자. 스마트폰 화면에 불쑥 떠오른 절친 한지우의 메시지. 10년 지기 친구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애썼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됐네요. 클럽은 무슨. 내일 미팅 준비해야지라고 답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메시지 창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 상단의 작은 하트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커넥트 펄스. 석 달 전 지우가 너 그러다 늙어 죽어. 세상엔 아직 괜찮은 남자 많다고 라며 억지로 가입시킨 데이팅 앱이다.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길이 갔다. 새로운 연결을 확인해보세요. 마치 홀린 듯 앱을 열었다. 여러 남자의 프로필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가벼워 보이거나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실망하며 앱을 닫으려던 찰나 한 프로필이 눈에 멈췄다. 홍콩의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갈색 눈을 가진 남자가 웃고 있었다. 38세, 홍콩 기반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 하버드 MBA 출신. 프로필은 완벽에 가까웠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사람이 왜 데이팅 앱에?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프로필 소개 글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을, 계산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건축과 예술을 사랑합니다. 건축과 예술. 서연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 분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반갑습니다. 제 프로필을 좋아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건축 디자이너시군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멋진 일을 하시네요. 혹시 알바로 시저의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그의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언제나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알바로 시저. 서연이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였다. 흔한 인사말이 아닌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 서연은 놀라움과 함께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알바로 시저.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포르투 건축대학 도서관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카이 씨도 건축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다. 카이는 건축,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까지 어떤 주제든 깊이 있고 위트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서연의 디자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겪었던 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었으며 그녀의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서연의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처럼 부드럽고 지적이었으며 살짝 섞인 영어 발음은 매력적이었다. 그는 홍콩에서의 바쁜 생활과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사람,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매일 밤 그와의 통화는 서연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는 서연 씨와 함께라면 서울이든 홍콩이든 어디든 천국일 것 같아요. 빨리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걷고 싶네요. 같은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면 그는 늘 배경이 어둡거나 화면이 끊기거나 혹은 얼굴 일부만 보여주었다. 중요한 투자 미팅 중이라 양해해줘요. 홍콩집 인터넷이 이상하네요. 같은 변명이 뒤따랐다. 지우는 그거 봐. 딱 사기꾼 수법이잖아.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는 남자를 뭘 믿어? 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는 너무 바쁜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곧 서울 올 건데 뭐 라며 애써 의심을 외면했다. 이미 그녀는 카이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상형이었고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만난 지 2달이 되던 어느 날 카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크게 투자한 싱가포르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지금 홍콩 금융당국의 감사 때문에 제 계좌가 전부 동결 상태예요. 며칠이면 풀리는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요. 염치 없지만 혹시 정말 딱 며칠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서연 씨, 제발 당신밖에 없어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돈, 또다시 돈 문제였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그의 절박한 목소리,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말이 그녀의 이성을 흔들었다. 3년 전 그놈과는 달랐다. 카이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건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었다. 그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 카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은 내 천사예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잠시 잊혔다. 그를 도왔다는 안도감과 그의 사랑 고백이 주는 달콤함이 더 컸다. 그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카이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더욱 꼬여갔고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홍콩에 병원비를 보내달라고 했으며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 그의 불행은 끝없이 이어졌다. 돈의 액수는 점점 커져 1,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마침내 5천만 원까지 요구했다. 서연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카이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처럼 느꼈고 그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적금을 해지했고 보험을 해약했으며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지우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급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빌렸다. 그녀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빚은 눈덩이처럼 풀어났다. 그녀가 카이에게 보낸 돈은 어느새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망가지고 있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촉망받던 건축 디자이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는 실수를 연발했고 디자인 작업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온 지우는 서연의 회숙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고 경악했다. 박서연,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남자한테 얼마를 보낸 거야? 솔직히 말해.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지우 앞에서 무너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바보야. 넌 사기당한 거야. 100% 로맨스 스캠이라고. 당장 경찰서 가. 아니, 내가 홍콩 영사관에 전화해서 그 자식 신원조회라도 해볼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곧 서울에 올 거야. 다 해결될 거야. 서연은 앵무새처럼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이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서연 씨,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제 오랜 파트너인 리웨이라는 분이 투자를 결정했어요. 중국 본토 자금이라 홍콩으로 바로 보내기가 까다로워서 한국에 있는 서연 씨 계좌를 잠시 거쳐서 가면 좋겠다고 해요.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 받아서 제가 알려주는 다른 한국 계좌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일종의 환전이니 걱정할 것 없어요.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저 정말 모든 빚 갚고 당신에게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지우는 서연의 폰을 낚아채듯 뺏어들었다. 미쳤어?
이게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잖아.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 함께할 미래. 이 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만약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 만약 정말 그가 서울에 온다면, 그녀는 지우를 뿌리치고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요, 카이. 당신을 믿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며칠 후 서연의 통장에는 리웨이가 아닌 최영철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서연은 잠시 찜찜했지만 카이가 중국 파트너가 한국 지인을 통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내 의심을 접었다. 그녀는 카이가 알려준 김미숙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즉시 돈을 이체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홀린 듯 인터넷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 자금 세탁, 최영철, 김미숙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카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어 자신과 똑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들,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그리고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어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 서연은 별빛 아래라는 닉네임의 글을 읽었다. 70대 독거노인인 그는 자신을 미군 파병 장교라고 속인 여자에게 평생 모은 돈을 뜯겼고 그녀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글 밑에는 저도 최영철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어요. 김미숙이라는 계좌, 저도 알아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최영철, 김미숙. 그들은 모두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피해자들의 돈을 사기꾼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다. 자신 역시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 사슬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끔찍한 자각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의 시체 같은 몰골로 경찰서를 찾았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이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서연 씨 이미 알고 오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박서연 씨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이시면서 동시에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 이용되셨습니다. 최영철 씨는 박서연 씨와 같은 또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이고 김미숙 씨는 이 돈을 인출하려던 조직의 하수인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지만 박서연 씨는 참고인 조사를 넘어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수없이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사무실엔 결국 사표를 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곁을 지켰고 변호사 선임을 도왔으며 피해자 모임에 함께 나가도록 격려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다. 70대 김영감, 20대 취업준비생, 40대 전업주부, 나이도 직업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외로움이라는 약점을 파고든 사기꾼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서연은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놈을, 그리고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그 조직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서연은 이 형사를 찾아갔다. 형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놈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형사는 서연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을 읽었다. 마침 경찰은 이 사기 조직이 최근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자금 세탁 수법을 바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카이가 다시 서연에게 연락해 올 가능성이 있었다. 박서연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신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자에게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저희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제안에 응하는 척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카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텔레그램이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졌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투자를 유치했어요. 5천만 원. 이 돈만 안전하게 받으면 저 정말 모든 것 청산하고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해요. 투자자가 보안을 원해서요. 당신이 서울역 사물함에 돈을 넣어주면 제 사람이 찾아갈 거예요. 할 수 있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답장했다. 알았어요, 카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경찰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서울역 사물함 주변에 잠복 인력을 배치했고 서연에게는 위조 지폐가 든 돈 가방과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소형 녹음기를 주었다. 약속된 시간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역 사물함 앞에 섰다. 그녀는 카이가 알려준 번호의 사물함에 돈 가방을 넣고 주변 카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다. 30분이 지났을까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젊은 남자가 나타나 사물함으로 다가갔다. 그가 사물함을 여는 순간 경찰들이 덮쳤다. 남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되었다. 그 순간 서연의 텔레그램이 울렸다. 카이였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 박서연! 꼴 좋네. 겨우 그 꼬맹이 하나 잡았다고 내가 잡힐 줄 알았어? 멍청한 년.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장난감이었어. 네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장사했네.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아, 그리고 네가 준 돈으로 지금 필리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내 덕분에 새 여자친구도 사귀었거든.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뻐. 그럼 평생 그렇게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멍청한 년.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가 그녀를 삼켰다. 인출책은 검거되었지만 그는 역시 꼬리일 뿐이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조직의 총책 카이 김민주는 잡히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다. 서연은 피의자 신분은 면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2억에 가까운 빚과 산산조각난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우가 있었고 함께 울고 웃었던 피해자 모임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혼자 두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했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피해자 모임 카페에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공개했다. 그녀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설계도를 그렸다. 이전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작은 치유의 공간.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설계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한강 공원을 찾았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도시의 불빛은 변함없이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불빛을 보며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피해자 모임의 김영감이었다. 박 선생, 오늘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박 선생 글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 와서 이야기 좀 나눠주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어르신.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다. 카이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서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돕는 것으로 그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